요즘에 이분은요 교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뭐 법도 막 그 소송도 제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의 명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제가 2016년인가요? 우연히 그 정규제 TV에 출연을 하게 돼서 경제 관련된 출연을 한 100회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플랫폼에 올라탄 탓에 제가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부산을 갔었는데 오늘 여기 왔을 때도 저하고 같이 인증사진을 찍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 일부는 뭐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시고요. 그 KTX를 타고 오는데도 같은 칸에서 두 분이 알아보고 이병태 교수 아니냐고 그러시고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제가 저희 동네에 그 찜질방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알아보고 인사를 하시는 그래서 아주 그 솔직한 상황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이런 겁니다. 정부가 그 가짜 뉴스 여당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경제에 관한 한 정부는 입을 열 때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규제 방송에서 계속 했던 게 그겁니다. 자, 문재인 경제,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거 어디서 잘못되고 있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때는 경제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 문제라고 하는 현실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저는 아까 우리 그 이영훈 교수님이 97년부터라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 이 사회에 저는 87년에 헌법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갈 때서부터 우리 사회가 잘못돼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문 대통령이 시정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재벌 중심 경제라서 인생이 고단하고 성장이 정체돼 있고 국민의 삶이 고단하고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경제 사회 곳곳에 적폐, 불공정, 특권 구조, 갑의을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재벌 때문에 잘못돼 있고 시장은 교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분을 잘못된 생각에 옆에서 더 훌륭하게 그 박수를 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죠.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마치 과거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마치 여기도 대기업 수출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이미 효용이 끝났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양극화가 재난적이어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의 과실이 중소기업 가게로 가지 않고 대기업 또는 자본가들한테 의해서 독점되고 있다. 역시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 인식입니다. 그 홍장표 수석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낙수 효과가 충분치 않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득 분배가 잘못되고 있다. 정부가 분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 인식입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재난적 양극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근거냐? 경제학자들이 그 소득 분포를 재는 지수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지니계수입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다가 OECD 국가의 지니계수를 딱 치면 이 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월급을 받는 데서 소득이 얼마나 격차가 있냐는 거고 정부가 세금으로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넘겨주고 나서 가처분 소득에서 얼마나 격차가 있냐를 보면 2010년부터 나라마다 경제에 따라서 그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쭉 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시소득의 진위계수가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즉 빈부격차가 국가에서 시장에서 두 번째로 적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띄워주고 시장 소득을 받고
OECD 국가 중에서 중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이 각 나라의 진위 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쪽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날 1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프랑스가 1.9만큼 진위 계수가 늘어난 반면에 우리는 0.1밖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진위 계수가 줄어든 나라들 뒤쪽을 좀 줄여 주시겠어요? 보시면 줄어든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요. 보시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죠? 망해서 IMF 구제금융을 8번 신청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가 소득 격차가 줄은 거로 나타납니다. 진위 계수 줄어든 거로 나타납니다. 자, 또 하나의 입을 열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의 친기업 신자유주의가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위 계수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KDI 스쿨의 유니스 교수님이 그리신 건데요. 보시면 92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YS 정권이죠. DJ 정권 올라갔습니다. 노무현 정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MB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내려갔습니다. 이게 보수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금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상위 10%가 가져가는 시장 소득하고 하위 10%가 가져가는 소득을 보면 상위 10%의 비중은 줄어들고 하위 10%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시장 소득에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해서 최하위 20%가 최상위 20%가 5분위 소득에서 최하위 20%보다 몇 배가 되는가 보시면 증가하다가 역시 이명박 정부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이걸 올려가지고 양극화를 확대시킨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가계의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 2010년부터 17년 사이에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순자산, 가계 순자산이 1분위부터 5분위 어떻게 변했는 걸 보시면 다 1보다 위니까 2010년보다 17년에 자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5분위가 아니고 3분위입니다. 중상층의 자산이 가장 빨리 올라가고 최상위층하고 최하위층이 좀 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산으로 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통계도 우리나라가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소득 격차는 전 세계에서 분포가 아주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대기업이 다 가져가서 잘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하성 실장이 청년들한테 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왜 분노하여야 하는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숱한 강연을 다녔습니다.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노동자한테 주지 않고 기업하고 자산가들이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여댄 통계가 기업이 생산한 총 부가가치 중에 임금 부분이 몇 %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노동 또는 임금 소득의 배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줄고 있으니까 벌어들인 것 중에 그 노동자가 가져가는 부분이 줄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잘못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ILO 노동자들 편을 들고 있는 ILO에서 보고서에 보면 G10 국가에다가 스페인 21개국을 보면 지금 1970년서부터 2014년 사이에서 다 노동소득 배분율이 줄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전 세계 선진국이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전 세계 기업들은 다 착취를 하고 있고 배분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문정부가 좋아하는 좋은 나라는 어떠냐면 임금소득 배분이 늘어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든 나라입니다. 이 세로축은 소득 격차고 가로축은 임금소득 배분율입니다. 그러면 문정부가 좋아하는 정부는 이거죠.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 망해서 다 신용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좋은 나라입니까? 거꾸로 반대쪽으로 가면 호주, 독일,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이 나라가 경제가 잘 되는 나라들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포기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또 사기적인 발언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90% 성장을 했는데 가계소득은 32%밖에 안 했다. 성장목의 3분의 1도 못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안 나눠준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거나 이념에 치우쳐서 자기 논리에 맞추기 위한 사기를 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가구 수가 무려 37%가 늘어났습니다. 한 집에 5인 이상 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살고 엄마 아빠 따로 살고 자식 따로 사는 가계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모의 숫자가 1.4배가 되니까 아무리 소득이 늘어나도 가계 하나당의 평균 소득은 내려가는 게 맞죠. 사실은 그 계산대로 하면 가계 소득은 23.6%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32%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이 가계한테 가계 숫자 늘어나는 거에 감안해서 더 많이 배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배 문제를 얘기하면서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첫 인식이 이거죠. 파이는 일정해서 누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절 가져간다. 이겁니다. 이거는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부 경제 배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자, 대기업이 낙수 효과가 부족하다, 경제 성장에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도 대기업 한두 개 보고 나라 경제를 다 책임지고 나라의 일자리를 다 책임지라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데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고 기대한 만큼 내가 급여를 못 받는 거를 대기업을 탓하는 것은 소수의 대기업한테 탓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 우리 임금 격차를 이 진보 진영에서 맨날 들이미는 게 이겁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100을 받는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7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총 임금을 비교하는 겁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10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당 임률이 아닙니다. 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간 반면에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 거를 다 하면 우리나라의 차별이 그렇게 크면 우리나라가 정규직의 그 임금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4.8%로 돼 있습니다. 일본은 56.8%입니다. 그럼 일본이 훨씬 더 착취하는 경제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툭하면 일본 보고 대기업도 없고 강성노조도 없다고 일본 따라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 수준, 일하는 시간, 자격증 이런 걸 다 남녀 이런 걸 구분하고 나면 노동경제학 학자들이 봤을 때 여기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덜 받는 급여는 전체 급여에 아무리 많이 봐도 4.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게 바로 KD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본 것도 여기도 6.3% 정도 낮다. 다른 요소가.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 시장이 왜곡돼 있어서 격차가 심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한 배경은 뭐냐 하면 대기업이 하청기업한테 돈을 잘 안 주고 하청기업에서 저소득층들이 급여가 적어서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부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 문제는 보시면 기업하고 개인이 벌어들인 돈 중에 가처분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소비에 쓰느냐를 보시면 놀랍게도 2011년서부터 급격히 소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가계를 다 합치면 한때 64%를 소비하던 거를 지금 58%밖에 소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민간 저축률이 OECD 20.7%인데 비해서 우리는 거의 40%가 돼서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벌어들여온 돈을 소비에 쓰는 비중이 저축하는 게 2배가 높으니까 소비가 훨씬 부족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축이 높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돈 없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계의 소비를 가처분 소득국의 지금 소비를 보면 78%에서 68%로 무려 10%를 지난 7, 8년 사이에 소비를 줄여왔습니다. 이 소득이 주는 것보다 소득이 주는 것보다 소비가 주는 게 훨씬 더 가파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OECD에서 4위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2012년에 3.9%인 가계 저축률이 지금 10%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2010년, 12년 이때가 무슨 때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산업이 구조조정 때입니다. 내가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받던 안정된 평생 갈 직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거구나 이러면서 대량 구조조정이 발생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우리 중공업이나 중화학공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 사인을 보낸 게 이 시점인데 그 후에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월급 따달라는 얘기만 했던 것이 오늘날 이런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해외 투자가 늘어나죠. 여기 우리 계신 오정근 교수님의 자료를 제가 훔쳐온 겁니다. 보시면 얼마나 그 임금이 폭등한 시기에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나라인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고용 그 구조가요 아주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소득 국가는 영세 기업의 종사자가 많고 대기업의 종사자가 적습니다. 나라가 산업이 고도하면 영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고 대기업의 종사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고소득 국가면서 고용 구조는 지금 저임금 국가하고 같습니다. 영세업의 고용이 대부분이고 대기업의 고용이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9인 이하의 영세업자의 기업 분포 숫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1000명당 51개 이상의 영세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분은 사장님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동남아하고 중미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의 남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 중에 아무도 고용을 가지 않은 1인 자영업자가 전체 기업의 80%나 될 정도로 자영업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의 규모가 어떠냐면요. 우리나라 기업 개수가 3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300만 개인데 일본의 기업 개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GDP가 우리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의 규모가 우리나라가 3분의 1로 적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기업의 규모에 비하면 거의 7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세기업이 너무 많고 중소기업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대기업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영세 중소기업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 이 주황색이 250인 이상이 되는
그 큰 사업장에서 고용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냐 보면 우리하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게 그리스입니다. 요 두 나라만 10%대고 다른 나라는 이만큼이 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극도로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은데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제조업은 그래도 한 20%가 되는데 서비스업은 10%도 안 되는, 서비스업이 워낙 영세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벌이 독점을 해서 세상을 지배한 나라냐, 아니면 정부가 자영업 영세업을 보호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생긴 문제의 나라냐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가 영세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대규모 기업화하도록 자금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못하고 정부가 자꾸 보조금 주고 연명시켜서 좀비기업을 존속시킨 것이 오늘날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이 적고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냐? 우리 존경하는 좌승희 교수님이 이게 한 나라의 기업이 축적한 자산의 양하고 거기에 국민소득을 보시면 기업의 자산의 규모가 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기업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큰 기업이 많아서 자산 규모가 큰 나라가 그 나라의 빈부격차, 진위 계수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으면 빈부격차의 소득 분배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때문에 소득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나 경제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삼성이 GDP의 25% 매출을 넘어간다. 큰일 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4대 재벌을 집중 관리해야 되겠다. 룩셈부르크는 아셀로미탈이라고 하는 한 제철 회사가, 철강 회사가 국민 전체 소득의 160%의 매출액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셀은 국민 GDP의 56%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또 다른 나라 있었죠. 스위스. 글렌코어가 전체 GDP의 30%를 한 회사가 일으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나라도 압도적으로 큰 대기업이 지배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이거하고 나라가 경제가 잘못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 많은 나라가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노키아가 잘 나갈 때 핀란드의 매출 전체 GDP의 25% 이상을 노키아 매출이 일으켰습니다. 노키아 망하고 나서 핀란드 엄청 어렵습니다. 자, 최근에 맥킨지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요, 제발 잘 나가는 나라에서 보고 배우자 경제 정책을, 그러면서 과거 50년 동안 끊임없이 3.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한 7개의 초월적 성과를 낸 기업 나라를 꼽았습니다. 그 나라가 한 걸 보고 다른 나라 배워라, 이런 보고서입니다. 나온 지 3년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요. 그 7개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돌아가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경제의 나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신없는 소린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가는데 최고 소득이 높은 나라하고 우리나라처럼 7나라, 고성장하는 나라하고 성장을 못한 나라를 구분하면 당연히 이제 매출액, 기업의 매출액 차이가 확이 나죠. 그런데 이 짙은 색깔이 그 나라 매출액 중에 초대형 대기업이 일으키는 매출액입니다. 초대형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소득이 높은 나라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대기업이 나쁜 것처럼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망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냐? 그렇습니까? 쌍용그룹 어디가 있고 대우그룹 어디가 있죠? 혜태저가는 어디 있고 진로수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몇 년 전만 해도 10대 재벌에 들었던 STX 조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대중공업이 3, 4위 하던데 지금 조선업 떨어지니까 10대 재벌 중에서 저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몇 년 전에 중공업 잘했다고 두산그룹 높았는데 지금 급전직하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한 SK텔레콤이 곧 LG를 초월합니다.
자, 기업이 10년 전에 탑 10% G를 노리다가 지금 탑 10%를 누리고 있는 비중이 얼마 되냐?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의 62%가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43%만이 10년 전에 탑 10에 지휘했던 회사가 지금 탑 10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생해먹는 대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고용을 못 일으킨다. 왜 못 일으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34개국 중에서요.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들은 세계에서 4번째로 고용을 많이 일으킵니다. 서비스업은 34개국 중에 33위입니다. 건설업은 14위입니다. 어디서 고용이 안 일어납니까?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에서 왜 고용이 안 일어납니까? 병원은 비영리여야 되고 의사들을 위해서 원격 진료하면 안 되고 요새 사립 유치원 보세요. 다 비영리라고 그런다. 자영업인데 비영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병원이 비영리입니까? 의원이 비영리입니까? 그럼 왜 성형외과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죠? 비영리일 수 없는 걸 비영리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부정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화가 안 되고 일자리 못 만들어지는 겁니다. 금융회사다운 금융회사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카드 수수료를 결정하는 나라예요. 그게 무슨 금융입니까? 그 금융회사 CEO는 왜 있고 대출 심사역은 왜 듭니까? 인공지능에 왜 투자합니까? 빅데이터에 왜 투자합니까? 돈이 있었고 재산이 있어도 융자 못 받는 금융을, 그러니까 금융을 사업답게 못하니까 인원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대학, 저 전부 국공립 유치원 한다고 그랬죠. 제가 핀란드 갔더니 핀란드가 학교에다 오래 안 붙들어 놓고 숙제 많이 안 주는데도 성적은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핀란드의 앵그리버드를 만든 창업자가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중국에다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유아교육. 몬테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거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영리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대기업이요, 중소기업한테 빈자리 넣어주면 중소기업이 커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계는요, 비싼 시계는 스위스가 다 팔았어요. 한국이나 일본이 백날 애를 써도 스위스 같은 명품 시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카시오는 새로운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장을 개척합니다. 전자시계를 처음 만들었죠. 최근에 시계를 누가 많이 팝니까?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팔아요. 이건 같은 시계 아닙니다. 스마트 시계입니다. 즉, 대기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지 빈자리가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혁신 기업이 되게 적습니다. 왜? 기업들 오래 못 가지고 있게 만들거든요. 500억 이상 되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65% 상속세 내셔야 돼요. 그러면 기업 경영권 유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유지하려면 일감 몰아주기 하거나 편법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부도덕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가 약탈적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오정훈 교수님 자료인데요. 그 결과가 뭐냐? 임금이 생산성보다 많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률이 1위입니다. 해외 진출 1위죠. 자, 이게 지난 10년간 일본이 임금이 단위 생산 임금이 내려갔는데 한국이 올라간 겁니다. 왜 현대자동차가 도요자동차한테 지금 망하고 있나요? 생산성 향상보다 임금 상상이 높았기 때문에 단위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이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재벌 중심 경제했다고요? 여기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그랬지만 86년서부터 재벌 옥죄는 제도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달라진 거 있습니까? 경영 잘 못하게만 붙들어 맸죠. 언제 우리나라가 친재벌 경제정책을 썼죠? 자, 우리나라 R&D 투자 많이 합니다. 근데 R&D 투자 누가 하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합니다. 제조업에서만 일어나고 서비스 비중은 5%도 안 됩니다. 근데
제조업의 우리나라 고용 비중은 20%고 서비스업이 80%입니다. 그 서비스업이 영세이니까 대졸자들이 갈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를 못 가게 하는 이념적인 규제가 뭐냐? 병원 비영리와 그 금산 분리, 은산 분리 이런 시대착오적인 규제입니다. 자, 대기업이 많아야 커지는데 보시면 점점점 이 하늘색이 최근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의 자산 규모고 짙은 색이 2009년입니다. 기업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버가 곧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150조 정도의 자산 가치를 목표로 IPO를 합니다. 지금 현재 평가액이 85조입니다. 85조의 기업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25조의 투자금을 걷다 집어넣습니다. 25조가 있으니까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는 기업이 됩니다. 구글이 지주회사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왜 알파벳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사업을 A부터 Z까지 아무거나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면요. 지난 5년 동안 250개의 기업을 인수합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입니다. 돈 없으면 될까요? 안 되죠. 예. 무엇이 문제인가? 아주 이게 미사여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을 올려주고 공정경제는 아주 불공정 경영을 반해서 평평한 시장을 만들고 또 혁신경쟁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소득을 올려준 게 아니라 인건비를 강제로 올린 거죠. 노동시장의 규제입니다. 공정경제는 재벌을 더 억제하겠다고 하는 공정거래법하고 뭘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불안하니까 투자를 안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생산성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떠올리면 좋은데 물속에 들어가서 취업을 못 하죠. 학생들 소득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니까 사다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올려줄 방법이 없어요. 남의 거 뺏어서 제일 가난한 자영업자를 뺏어서 알바생들을 줬던 거지 그게 소득을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소득 수정을 한다고 그러죠. 소득주도 성장이 과격한 이단적 마크시스트적인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단적 가설로 여기 포스트 케인지안 이론이 나옵니다. 자, 트럼프는 어떻게 했나요? 경제 살리기 위해서 감세를 했습니다. 소득 개인한테 감세고 기업에다 감세를. 일본 얼마나 잘 나가죠? 트럼프가 사회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트럼프가 집권해가지고 규제 개혁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 줄였냐? 우리 돈으로 한 28조 되는 돈을 줄였습니다. 그 22개월 사이에요. 자, 상품시장 규제가 규제 개혁을 잘하면 될 것처럼 보는데 노동시장 규제, 세제 규제, 공정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거고 인터넷 은행법 하나는 두 회사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개혁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비용을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규제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노동시장에 그 규제가 심한 나라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맥킨지 보고서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했던 짓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들을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높여주고 수요를 확충하고 거시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해주라 이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더 없애버리고 경쟁을 많이 해라고 그랬는데 대기업 사업 못하게 하고 골목시장만 자꾸 사업하라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죠. 규제 만들어내는 거죠. R&D 투자는 안 해놓고 자 특히 소득입니다. 포용적 성장을 자기네가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정부가. 근데 여기서 포용적 성장 대책이 뭐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해서 일 못하던 사람들이 일하게 해주는 게 노동 포용성장이라는 거예요. 실업자를 줄이는 게 포용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티드 웰페어를 해라. 무상급식 다 주고 무상유아교육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 세계에서 성공한 모델에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수요 확충. 무역 규제 관세 철폐하고
금융을 더 여러 사람들이 쉽게 쓰게 해주라 그랬는데 대출 못하게 해주는 게 지금 나온 정책입니다. 예, 이게 무슨 경제 기초 튼튼히 하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되는 거죠.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안하게 만드니까 투자 소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시장에 대한 확신과 거시경제 안정성이고 그 중에서도 잘해야 될 게 정부 개혁하라고 그랬는데 정부가 기업을 개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류가 인류를 개혁합니까? 삼성전자 경영자진이 들어가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하고 청와대를 개혁하면 말이 되지. 청와대에 있는 그 바보들이 어떻게 삼성전자를 개혁하냔 말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OECD, 월드뱅크, IMF,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가 얘기해서 경제를 살리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에 정반대로만 갔어요. 정반대로. 그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길 바라면 열심히 뛰면 공중부양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은 청개구리 정권이다. 예, 이거는 부모가 죽어야 정신을 차립니다.